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사람들은 그곳을 중림골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겨울, 한 가난한 청년이 운명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결국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으로 이어지죠. 이것은 선행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탐욕과 권력에 맞선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그 끝에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28 청년 민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을 오르며 나무를 해 생계를 이어왔죠.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동틀 무렵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 나무는 팔리는 값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날씨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얼른 내려가야 해. 민우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쏟아지는 눈발에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죠. 한참을 헤매던 민우는 큰 바위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죠. 거기 누구 없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위 뒤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백발의 할머니.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고려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집안에서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그 끔찍한 풍습 말이죠.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거라 늙은이는. 이제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분명 죽을 것이었죠. 하지만 고려장으로 버려진 노인을 구하는 건 마을의 금기였습니다. 자식들이 버린 부모를 남이 구하면 그 집안과 원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민우 자신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어요. 그렇게 민우는 할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민우는 할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이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귀한 쌀로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밤새 간호한 끝에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봐드릴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민우는 변함없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민우의 집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던 민우에게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할머니도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민우를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민우야,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
민우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의 식탁은 어느 부잣집보다 따뜻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노인을 들였다고, 민우가 미쳤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도 사라졌습니다. 민우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낮에 산에서 일하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돌보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화롯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중림골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실권자 황 부잣집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황태수.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죠. 이미 가진 것도 많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중림골의 공동 경작지였습니다.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짓던 땅이었죠. 이 땅들을 모두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어. 황태수는 교묘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가난한 농민들은 씨앗을 사고 농기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황태수의 꿰매 넘어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민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겨울 할머니를 돌보느라 나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봄이 되자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황나리, 쌀 한 가마니만 구워주십시오. 가을에 갚겠습니다. 황태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독이 든 미소가 숨어 있었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로 흘러들던 개울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매년 이맘때면 물이 넘쳐 흘렀는데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그들은 개울을 따라 올라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개울의 상류에 거대한 둑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둑 너머엔 황태수의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태수가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기 위해 마을 전체의 수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황나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황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냉담했죠. 그 땅은 내 소유요. 내 땅에서 물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민우도 앞장서서 항의했죠.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마을 전체를 죽일 순 없습니다. 황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중림골의 민우라고 했나? 내 놈, 감히 나를 거역하는 것이냐? 그날 저녁 황태수는 부하들을 시켜 관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폭행했고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거짓 고발이었죠. 이틀 후 관아의 포졸들이 민우를 잡으러 왔습니다. 민우, 황태수의 고소로 관아에 출두해야 하네. 할머니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아이가 무얼 잘못했단 말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대답도 없이 민우를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갔지만 관아 문 앞에서 저지당했죠. 관아의 사또는 황태수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도 전에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민우, 내가 황태수를 폭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닥쳐라. 증인이 셋이나 있느니라.
내 죄는 명백하다. 황태수가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일제히 민우를 고발했습니다. 모두 황태수의 하인들이었지만 사또는 그들의 말만 믿었죠. 곤장 50대를 쳐라. 민우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매를 맞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죠. 형벌이 끝난 후 민우는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민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면 좋으냐. 그날 밤 할머니는 민우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곤장 자국은 깊었고 민우는 열흘 넘게 알아누웠죠. 그 사이 황태수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죠.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태수가 요구한 이자가 원금의 배가 넘었던 겁니다. 이건 처음 약속과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계약서를 보시오.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소? 교활한 황태수는 처음부터 계약서에 교묘한 문구를 숨겨놓았던 겁니다. 그를 모르는 농민들은 그걸 알 리 없었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대로 가족이 일구던 논과 밭이 하루아침에 황태수의 소유가 되어갔죠. 마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태수는 민우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고 민우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작은 텃밭마저 넘겨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할머니와 나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날 밤 깊은 한숨을 쉬는 민우 앞에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민우야. 네, 할머니. 이제 내가 누군지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옛날 한양 궁궐에서 일했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궐이라니. 나는 정순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지. 수라간 상궁이었단다. 수라간. 임금님의 수라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그곳의 상궁이라면 궁중 요리의 최고 전문가를 뜻했습니다. 30에 넘게 궁궐에서 일했지. 3분의 임금을 모셨고 수많은 잔치 음식을 책임졌단다. 할머니의 눈빛에 옛 기억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궁을 떠나야 했어. 고향으로 돌아와 자식들과 살았지. 3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진 재산만 탐냈어. 그리고 그것까지 다 쓰고 나자 나를 산에 버렸단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구해주었지. 너는 진짜 자식보다 더 나를 아껴주었어.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다. 황태수의 탐욕을 막고 마을을 구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 어떡해요? 우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있잖니. 바로 요리 솜씨를 말이야.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우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서만 전해지던 요리 비법들이었죠.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할머니는 산과 들에서 나는 평범한 나물들로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냉이, 고사리, 도라지, 더덕. 흔한 재료였지만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궁중 요리 못지않은 음식이 되었죠. 이 나물을 이렇게 데쳐서 이런 양념으로 무치면 말이야. 민우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에는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해. 재료가 비싸고 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가 중요하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요리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죠. 할머니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음식점을 열어보자. 음식점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걱정 마라. 내게 계획이 있단다. 할머니는 오래전 궁궐을 떠날 때 받았던 하사품들을 꺼냈습니다. 비녀, 놀이개, 은장도. 값진 물건들이었죠. 이걸 팔면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귀중품을 자신을 위해 내놓다니. 할머니, 이건 너무. 괜찮아.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내가 더 소중하단다. 그렇게 작은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산들바람. 민우가 산에서 일하며 불던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시원한 음식을 내놓겠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차린 음식점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먹어보면 돼. 그럼 소문이 날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행상인이 호기심에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민우가 내놓은 것은 소박한 산채 정식이었죠.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더덕구이, 그리고 맑은 된장찌개. 전부 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은 행상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요? 평생 이런 나물은 처음 먹어봅니다. 할머니의 비법으로 조리된 음식은 평범한 나물을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깊은 맛, 은은한 향,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죠. 행상인은 감동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중림골에 놀라운 음식점이 생겼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모두 민우의 요리에 감탄했죠. 이렇게 맛있는 나물 요리는 처음이야. 값도 싸고 양도 푸짐하고. 여기 정말 대박이네. 한 달 만에 산들바람은 중림골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하지만 이 소식은 황태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가난뱅이가 음식점을 해서 떼돈을 번다고. 황태수는 질투에 불탔습니다. 자신이 짓밟으려던 민우가 다시 일어서다니. 용납할 수 없었죠. 좋아. 내 놈을 이번엔 완전히 무너뜨려 주마. 황태수는 또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황태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듣거라. 나 황태수가 특별히 한양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모셔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민우와 요리 대결을 벌일 것이니 모두 와서 지켜보도록. 황태수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전문 요리사에게 민우를 완패시켜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민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전문 요리사라니. 자신은 겨우 몇 달 배운 초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유로웠습니다. 걱정 마라.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대결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황태수가 데려온 요리사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김주방이었습니다. 후후, 시골 나무꾼 따위에게 진례가 아니지. 심사위원은 마을의 어르신 5분이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었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맛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는 산에서 나는 나물과 버섯으로 하겠습니다. 황태수는 일부러 민우가 잘하는 분야를 택했습니다. 이기고도 완벽하게 짓밟고 싶었던 거죠.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주방은 화려한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예술이었고 불 조절도 완벽했죠. 그는 복잡한 양념장을 만들고 온갖 기교를 부렸습니다. 반면 민우는 조용히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뤘습니다. 나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손질하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요리했죠. 1시간 후 두 사람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김주방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접시 위에 정교하게 배열된 음식들.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웠죠.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오, 맛이 화려하군. 역시 전문가다운 솜씨야. 하지만 한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민우의 차례였습니다. 수수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음식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한 입 맛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재료 본연의 맛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마치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는 것 같아. 민우의 요리에는 기교가 없었습니다. 대신 정성이 가득했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재료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요리했습니다. 심사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승자는 민우. 황태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잠깐, 이 대결은 무효다. 무슨 말씀입니까? 민우가 속임수를 썼어. 저 늙은 여자가 마법을 부려 음식을 조작한 게 틀림없다. 황태수는 할머니를 마녀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하인들이 일제히 외쳤죠. 맞아. 저 늙은이는 마녀야.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것이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시대였고 마녀라는 말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민우는 분노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할머니는 증거가 있어. 저 여자가 궁궐에서 쫓겨난 것도 마법을 부렸기 때문이라더라. 황태수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폐였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마을의 한 어르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건. 궁중 상궁의 신표.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궁궐 사람이었다니. 나는 정순. 30년간 수라간을 책임진 상궁이었소. 할머니의 목소리에 위엄이 서렸습니다. 나는 마녀가 아니오. 다만 평생 음식으로 사람을 섬긴 요리사일 뿐이지. 황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한들. 황태수, 내 죄를 알고 있느냐? 할머니는 천천히 황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법으로 물길을 막고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모함했으며 부당한 이자로 백성들을 괴롭혔지. 할머니는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황태수의 비리를 증언할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나는 내일 관하로 가서 사또를 직접 만날 것이오. 궁중 상궁의 자격으로 말이지. 궁중 상궁의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또라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였죠. 황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피해준 사람들에게 구해라. 다음 날 할머니는 약속대로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궁중 심표를 보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상궁마마, 어찌 이런 것까지. 할머니는 황태수의 모든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증인들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했고 사또는 어쩔 수 없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황태수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죠. 중림골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민우의 산들바람은 더욱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도 궁중 상궁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이미 가족이 있다.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날 사랑해준 내 자식이지. 새 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산들바람은 이제 경상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죠. 할머니와 민우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주고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혈육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조용히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네, 할머니.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죠. 마지막 10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곁에 더 계셔야죠. 괜찮아. 나는 행복했단다. 너를 만나서. 할머니는 민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마을 뒷산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죠.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정순 상궁.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 민우는 그 후로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산들바람은 계속 번창했고 그곳에서 배출된 요리사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죠.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며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한 마을 전체를 구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효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눈보라 속에 숨겨진 비밀과 정의로운 승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